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고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이 됐죠. 잠시 후에 최명길 최고위원 연결해서 통합파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귀순한 북한 병사의 의료정보 공개 문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입니다. 기생충, 분변, 위장의 옥수수 이것까지 다 공개한 것은 인격 테러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 인격 테러라는 비판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어요.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요.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에 올랐던 여성 커뮤니티죠. 워마드 논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린 소년에 대한 성인 여성들의 성적 취향을 가리키는 이른바 쇼타로 컴플렉스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분이 있어요. 서울시립대 이현재 교수 직접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낙선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민의당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끝장을 보지 못했다죠.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통합파 가운데 한 분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슨 파가 돼 있군요. 통합파 아니신가요? 저는 무슨 파인 거 이런 거 뭐 별로 달렵지는 않은데 예. 언론이 그렇게 분류하니까 할 수 없죠. 예. 어쨌든 어제 끝장 못 본 게 맞죠? 사실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서로들 이제 진실의 순간을 보았고, 예. 마음들을 이제 서로 요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설득이 될 때까지가 어디까지는 설득이 안 되겠구나.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예. 그런데 어제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명 의원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통합 찬성 의원은 9명 뿐이더라. 이 말 맞나요? 그건요. 지금 즉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9분 혹은 10분 정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메모를 하면서 의총 내내 봤거든요. 그리고 절대 통합 논의를 꺼내면 안 된다. 이거는 죽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9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선거연대 등 정책연대 지금 하고 있으니 선거연대 등을 거쳐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분이 8분 내지 9분이에요.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처럼 전혀 어떤 쪽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이 3분인 거죠. 그러니까 30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10분 찬성, 9분 반대, 연대부터 하자라고 하는 분이 8분, 그리고 태도를 유보하신 분이 3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정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이고 의총에서 발언하는 이손돈 의원님 반대로 치면 반대가 11분 맞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발언 안 한 송기석 의원, 권은희 의원, 최도자 의원도 연대 통합기를 열어야 된다는 쪽이고요. 해외 출장으로 의총 안 오신 이찬열 의원, 최희배 의원, 송금주 의원도 크게 볼 때 선거연대 또는 통합을 하자는 쪽이에요. 그리고 원외 최고위원 박주원 의원 등 3분도 연대 통합을 모색하자는 쪽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카운트를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같은 입장이니까 전체 44명 중에서 연대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11분이고요. 논의를 시작하자는 분이 28명 내지 30명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당 내의 연대 통합과 관련된 의견의 지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즉각이든 아니면 좀 상황을 봐서든 이렇게 통합 쪽을 다수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당이 지향하는 바와 두 당의 정강 정책과 두 당이 현재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심지어 안보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지금 파티 아닙니까? 파티라는 게 어느 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파티라는 것은 지지세를 확장해가는 걸 목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아닙니까? 또 어느 편,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 자기 편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고 끊임없이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면 외연을 넓혀가는 건 당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에 지금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구 의원이 23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호남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높이기보다 좀 줄어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이태규 그 국민정책연구원장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예.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의 문제다. 저도 그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예. 국민의당 지지자, 국민의당 잠재 지지자 그리고 당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운명을 결정해야지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아하. 그렇다면 현재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자보다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귀에 많이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제 김중로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호남 사람인데 네. 내가 아는 호남 사람은 다 통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어디서 듣는 겁니까? 예. 하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럼 호남의 우리들이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예. 양쪽이 통합하면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호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사람을 만나면 주말에 가서 아무리 많이 만난들 예. 100명을 만나겠습니까? 200명을 만나겠습니까? 예. 그러나 한 지역구에는 20만 명, 30만 명, 25만 명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길 의원 말씀에 의하면 그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도 당위가 되고 민심도 더 얻을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쪽이 맞는데 그럼 극구 반대하는 11분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통합이 썩 밝아올 것 같지 않다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고 또 후배 정치인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시 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가늠하는 바는 있고 추측하는 바는 있지만 그건 얘기하는 건 삼가하겠습니다. 왜요? 그 추측하는 바가 제일 궁금한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썩 달가울 것 같지 않다는 건 이해한다. 아니 그분들도 사실 통합을 해야 지금 아까 최명길 의원이 말한 그 세세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득표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다음 총선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그 경쟁력을 볼 때 다음 총선을 하는 2020년 4월쯤 되면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저희들과 함께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같이 온 시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당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강세니까 이쪽하고 뭘 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현실이에요. 저 같은 서울 송파 같은 데는 좀 분위기는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과는 좀 다르니까요. 호남 쪽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 때문에 그쪽에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길게 볼 때 아니면 당장 6월 선거만 놓고 봐도 양당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국민의 관심을 다시 모으게 되면은 전반적인 야권 내 지형이 바뀌면서 훨씬 더 선거를 치르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SNS에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 기생충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죠. 여기에 대해서 주치의인 이국정 교수는 인격 테러라는 비판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인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확인하는 겸 해서 인격 테러라고 주장하신 이유는요? 우선 이 문제 참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가 많은데 그 인격 테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국정 교수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병사의 몸에 어떤 결함이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이제 선정적인 보도가 나왔고요. 예. 또, 이 군 당국에서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예. 의사는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일 뿐이라 그러는데 기자회견장으로 나갔고요. 또, 병원에서도 예. 상당히 이런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곤혹스러워하는 이게 다 어우러져서 된 것이 그동안의 며칠간의 상황인데 예. 제가 마치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것으로 언론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17일자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히려 이국종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로 사람들이 읽혀진다 그러지 예. 이걸 공격하기 위한 글로는 읽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예. 마침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격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 입장을 밝히자 제가 오늘 아침에 재차 예. 두 번째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존경받고 훌륭한 의사에다가 환자 치료까지도 일어난 걸 축하할 일인데 예. 그 이후 과정에서 그 환자의 어떤 이번에 총상과 전혀 무관한 예. 이런 어떤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게 된 것은 저로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비판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분명한 예. 겁니다. 예. 첫 번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예.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로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국종 교수께서 의료법 위반 논란 소지가 있는 정도로 그 총상과 무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 병사에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목숨을 부지할 만한 어떤 질병들이 아니었어요. 예. 생명을 좌우할 게 아니라 이번에 그 병사에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총상을 입은 환자가 예. 지금 이 총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불꽃이 꺼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지. 예. 이 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것은 이번에 어떤 사건의 본질과 좀 무관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북한 기생충 문제는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인데 이걸 말한 이국종 교수가 인권을 말살했다고 말하는 건 좀 무식하고 왜곡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사회에 지금 암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암에 걸린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암 환자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빗대서 사회 전체 문제 암을 얘기한다면은 그건 상당한 인권 유린이 되겠죠. 의료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이 북한 병사가 지금 총상을 당해서 이 생명을 구해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기생충 문제가 돌연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작용은 뭐냐면은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혐오 내지는 공포의 감정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제 탈북자들하고 참 식사하면 찜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하,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인권에도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그 질병이 그렇게 문제라면. 아니 우리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북한의 의료 지원,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하자고 했던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5차 핵실험 나고 백신 의료 지원 다 끊어버렸어요. 예. 그다음에 영양 그 상태를 좀 개선하자고 해도 이것 갖고도 보수 정당에서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판에도 시기와 방법이 있다. 지금은 이국종 교수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응원할 때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처음에 분명히 첫 번째 이 논란이 시작된 17일 날 제 글 어디를 봐도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찰하자는 취지였어요. 예. 근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이국종 교수와 제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니고 또 사태가 수습이 되면 제가 한번 직접 찾아뵙고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오해가 증폭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이국종 교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오전에 새로 올리신 글에서 아무튼 이국종 교수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건 맞잖아요. 아니 그 입장은 안 밝힐 수가 없었죠. 그 이국종 교수가 이제 저를 향해서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저로서 더 침묵을 하게 되면 책임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 원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논란이 커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국종 교수한테 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일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이국종 교수가 꿋꿋하게 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라. 다음번에 어느 정도 좀 우리 마음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후에 좀 더 성찰적인 자세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생충 등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고, 뭐 필요하다. 북한의 어떤 의료 상태 같은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이제 알 권리 차원,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지식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보다 상위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존엄과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환자 보호다. 이게 법의 정신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의견은 분명히 밝혀주셨고 이제 판단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내리시겠죠. 오늘 유엔사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증거물과 함께 공개하고 앞으로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타당하고 잘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빨리 대북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평창올림픽도 채 넉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위기 관리 또 이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빨리 좀 입장을 대내외 과시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수활동비 논란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로 지금 튀고 있죠? 어제 우리 방송에서 하성투 변호사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정치권하고 번지는 거하고 궤가 달라요. 다른 얘기죠. 말 그대로 이 개인 문제거든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뭐 검찰도 법무부에 특활비 상납한다, 수사해야 된다 역공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 대표도 오고 이제 가세를 했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당의 현근택 부대변인이 홍 대표 특활비 유용이나 해명하라. 다시 이게 받아친 거예요. 근데 바로 해명을 했죠. 일단은. 그렇죠. 국회 여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은 특활비가 한 매달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쓴 거다. 그랬죠. 뭐 말하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이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계속 거짓말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러니까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도 상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간사들한테 일부를 지급을 했을 겁니다. 당시 일부 야당 원내대표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내 기억에 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착오일 수 있지만 야당 간사들한테는 주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물러선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당시에 또 운영위 간사였던 사람이 등장을 했죠. 서가번 전 의원. 서가번 전 의원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무슨 소리냐 이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홍 대표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베트남에 가 있는데 이제 내일 귀국인가 아마 모레 귀국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행. 야당 원내대표도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별도로 나오죠. 그렇죠. 원혜영 의원이고 나도 봤는데 내가 무슨 손을 벌리냐. 근데 액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들한테 좀 나눠주는 거는 관행은 관행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얼마를 주는지 뭐 자기 마음인데 서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홍 대표한테 아니 좀 관행도 안 지키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장들은 나눠주는데 그렇죠. 홍 대표는 왜 안 나눠주느냐는 말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해명이 길어지는데 계속 반박당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뭐 홍 대표를 공격한다 이러면서 이제 좀
다른 식의 비판 성명을 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특활비 논란도 부담인데 이걸 이제 뭐 법무부 이야기했다가 거기도 공박을 당한 거 홍 대표 개인 특활비 논란까지 오히려 더 추가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활비 유형 얘기가 애초에 왜 나왔던 거죠? 어제 방송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네. 그게 이제 홍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 출마할 때 이번 말고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 출마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대표 나가려면 보통 뭐 한 10억 단위 돈 든다 그러거든요. 네. 그때 이제 1억을 줬다는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이. 예. 근데 홍 대표가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적 없다. 예.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방증으로 이야기한 게 대표가 되려면 이제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억 단인데 특활비를 집에 생활비로 줬는데 그걸 이제 부인이 집사람이 모아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 놨더라. 예. 그걸로 이제 냈다. 그러는 그렇죠. 게 애초의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특활비가 집에 생활비 쓰라고 갖다 준 돈이냐. 그 공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나왔죠. 예. 그때 다시 해명을 한 게 아니 내가 이제 중진 정치인이니까 평소에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특활비를 받으니까 그 돈 들어갈 일은 없어졌다. 그래서 그 이제 평소에 들어가던 만큼 안 들어간 것을 집에 갖다 주니까 그거를 모아놓은 건데 뭐 말이 이제 와전됐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데 그동안에는 그 월급을 활동비로 다 썼다. 그렇죠. 이번에는 특활비가 나오니까 월급이 좀 남아서 그걸 갖다 줬다. 그렇죠. 그걸 이제 모아놓은 거다. 이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이 자꾸 길어지고 바뀌는 건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완종 사건. 예, 대법원은 이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래 가지고 이런 거가 이제 직접 영향은 안 미칠 건데 재판에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좋은 영향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자꾸 거짓말이라서 길어지는 건지 아니면 홍 대표 말대로 뭐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죠.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베트남에서 오면은 또 기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이 평창 농패딩 열풍에 백화점이 마비가 됐습니다. 아하. 지난주에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던 평창 농패딩이 오늘부터 롯데백화점에서 판매가 재개됐는데 이때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 겁니다. 이 판매 지점은 잠실, 영등포, 평촌, 김포공항 이렇게 4곳인데요. 가장 많은 물량이 풀렸다는 잠실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무렵 인파가 몰리더니 자정에는 인간띠를 잃었고요. 이들은 이 추운 날씨에 밤샘 노숙도 불사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 6시쯤엔 인파가 1000명을 넘었고요. 이 잠실점에 들어온 패딩이 총 1000장인데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모든 제품이 동난 셈입니다. 밤샘 노숙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열풍이에요? 예, 아무래도 시중 패딩 반값도 안 되는 이 가격 대비 높은 품질에 상징적인 올림픽 패딩이지만 수량이 적어 인기가 몰렸는데요. 또 이 틈을 타 웃돈을 얹어 되팔려는 사람들도 수요에 한몫했습니다. 네. 이미 중고장터에서는 최대 15만 원까지 더 얹어서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예, 수능 연기 와중에 강행된 단합대회로 서울시 교육청이 문매를 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포항 지진으로 대입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금, 토 이틀 동안 서울시 교육청 직원 30여 명이 충남 대천으로 1박 2일 워크숍 겸 체육대회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예, 이 심지어 저녁 술자리에서 직원 한 명이 건배사 도중에 넘어져가지고 턱뼈에 금이 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래도 술자리는 계속됐답니다. 아니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교육청에서 왜 이랬나 모르겠네요. 예, 교육청 측은 예산 심의 등이 예정돼 있어서 숙박 취소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사상 첫 수능 연기로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던 때입니다. 포항의 여진도 계속돼서 학생들 불안도 점점 높아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야유의 성격이 강한 단합대회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부적절했죠.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경찰이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의 영상들을 차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자신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이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네. 이 남성은 경찰과 대치하다 내 인생이 끝났다. 5분만 달라고 말한 뒤 온몸에 불길이 붙었는데요. 이 과정부터 이 남성이 불길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영상에 담겼습니다. 예. 문제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고 특히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거나 모자이크 없이 올린 영상도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좀 심하네요. 유족분들은 이 영상 때문에 2차 피해를 받고 있다죠? 네, 아무래도 이 유족들은 영상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유족뿐만 아니라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영상이어서 이 누리꾼들의 항의도 상당한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로 유포된 것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신을 시도한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오늘 결국 숨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가 주목을 받았죠. 이 호주의 어린 남자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아이를 성폭행했다. 그 글을 쓴 여성은 지금 호주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 여성이 그 게시판에 또 다른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 글이 여성 철학자 이현재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거다 해서 이현재 교수가 지금 네티즌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이현재 교수께서는 이건 잘못 알려진 일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직접 연결해 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재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호주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는 그 피의자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어요. 롤리타 콤플렉스는 범죄지만 쇼타쿠는 존중받는 취향이다. 이건 이현재 교수의 말이다. 이게 진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저는 그 방송에서 그 롤리타 컴플렉스하고 롤리타 컨셉을 구분해서 논의했는데요. 예. 네, 롤리타 컴플렉스, 그러니까 저희가 소아성애라고 알고 있는 14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향한 소아성애는 현재 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범죄고요. 예. 이거는 쇼타로 콤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타로는 뭐예요? 예, 쇼타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롤리타 콤플렉스와 달리 어린 소년을 향한 성인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일컫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소녀를 향하면 롤리타고 소년을 향하면 쇼타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런데요. 네, 근데 떠도는 캡처 화면이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장면에서는 제가 쇼타로 컴플렉스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예. 쇼타로 컨셉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따와서 인용하고 계셨거든요. 예. 가령 저는 방송에서 그날 성인 여성 모델이 상호 동의하에 롤리타 컨셉으로 찍은 사진 같은 것은 하나의 취향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남자 아이돌 같은 그런 쇼타로 컨셉 역시 하나의 취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타로 컴플렉스와 쇼타로 컨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쇼타로 컴플렉스는 자칫 소아성애 그리고 소아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거고요. 예. 쇼타로 컨셉이라고 했을 때 컨셉은 그거를 이후 성인들에게 문화적인 컨셉으로 만들어서 상품화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이 여자 같은 남자, 예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게 쇼타로 컨셉이다. 네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쇼타로 컨셉 같은 건 하나의 취향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 이건가요? 네, 그렇죠. 롤리타와 마찬가지로 쇼타로 컨셉 역시 하나의 취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네. 이게 사실은 막 다 규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얽혀 있어서 법적으로 금지되기 되게 힘들다고 봤고요. 예. 불편하신 분이 사실은 비판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만 캡처해서 유통시키면서 마치 제가 쇼타로 콤플렉스 전체를 취향으로 옹호한 것처럼 그렇게 전파를 하시면 사실관계와 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쇼타로 컴플렉스는 소아성애 범죄로 나갈 수 있어서 위험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단죄되는 것이죠.
네. 쇼타로 컨셉은 취향에 따라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단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하. 근데 지금 이 조사받고 있는 이 피의자는 왜 이런 것을 그 게시판에 올렸을까요? 글쎄, 굉장히 정말 착잡한데요. 네. 먼저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러한 오독을 처음 하신 것은, 예쁜 소녀를 찾습니다. 방송이 된 이후에 바로 까칠남녀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이거든요. 교육방송 까칠남녀. 예. 네. 예. 그리고 이후에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그 캡처된 화면이 그렇게 오해된 채로 떠돌아다니면서 제가 쇼타로 콤플렉스를 취향이라고 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먼저 유통시켰고요. 아하. 그 다음에 최근 이걸 워마드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이 예.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것이죠. 예. 물론 이분 역시 이제 전체 맥락이 아니라 필요한 이미지만 떼어다가 이용하신 겁니다. 네. 저는 좀 약간 왜 그랬을까 정말 여러 번 생각해 봤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약간 옆에 글을 보면 뭐 충성 뭐 이런 식의 그 추임새도 있고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왜 내 사진을 갖다 그대로 썼을까? 예, 워마드 계열 사람이면 일베 계열 사람들의 그 짤을 굉장히 싫어할 텐데, 이미지를 굉장히 싫어할 텐데 왜 그 유통되던 짤들을 이용해서 그 글을 썼을까? 되게 의아했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저는 워마드 이용자들이랑 달리 로리타 컴플렉스나 로리타 컨셉 자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일단 구분하는 것들도 좀 다르고요. 예. 의견이 다르죠, 사실은.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 의제나 미러링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의문인 거죠. 그러면 왜 다른 의견을 가진 페미니스트를 자신의 글에 인용하면서 굳이 같은 입장을 갖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네. 왜 그래서 당연히 오게 될 그 비난의 화살을 저한테 돌리려고 했을까? 저도 그래서 되게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기사에서도 일간지 기사에서도 뭐 쇼타콘이 존중받아야 할 취향, 까칠남녀 폐지하라 논란 뭐 이런 기사가 또 있었죠. 네. 그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기사화한 기자들이 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아시다시피 SNS에서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 이미지만 SNS에 유통시켜서 그걸로 사실을 만드는 주작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데 주작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게 사실 여부가 담겨 있는지 아닌지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근데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가 이렇게 나가고 또 타이틀을 이렇게 뽑는다는 것 자체가 예, 마치 제가 소아 남성에 대한 성범죄를 부추기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그쵸? 사실 확인도 없이 확산시키는 효과를 갖게 돼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반대 주장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자, 사실에 기초한 보도 그리고 또 뭐 너무 그냥 이미지만 필요한 대로 짜집기 위해서 이리저리 퍼나르지 않는 풍조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이현재 교수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은 모처럼 그냥 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갑자기 웬 시낭독이에요?
오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인사말에서 후보자가 시를 읊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특별히 시인이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를 읊을 만큼 상당히 평화로운 청문회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 도덕성 이런 질의는 거의 없었고요. 군의 정치관여 문제나 문학의 블랙리스트, 경제민주화, 대북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선거 연령 하향,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독립성 이런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고 네. 답변이 나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상식적 수준에서 답변을 쭉 했기 때문에 쟁점이 형성되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 문제 때문에 혹시 인준 표결에 무슨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은 일단 여전히 불분명한 태도이기는 한데 결국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분위기 지금 특별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도 홍종학 장관 문제 강하게 비판하긴 했지만 이진성 후보자나 예산안 이런 거하고 연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이제 어제 끝장 토론의 어떤 후폭풍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이후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낙마의 주역이 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예. 이런 판단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준 될 것 같네요. 임명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군요. 거의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김영삼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도 있었는데요. 아하. 이 행사에서도 좀 이후 국면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힌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이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당사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전 대통령들의 사진을 건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좀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인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김영삼 정권 당시의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물론 전직 대통령 2주기니까 그랬던 거겠지만 이 중도 보수층 또 부산 경남 지역 유권자층에게 어필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그리고 상도동계의 좌장 중 하나라는 김동정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랬죠. 결국 홍종학 장관 임명 이후에 좀 빈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인사 때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인사 기준을 새롭게 정리해서 공개했죠? 원래 병역,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절입, 논문 표절 이렇게 5대 비리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사에 배제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 지켜졌다 이런 비판이 많았죠. 예. 그래서 오늘 추가로 이제 보완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위장 절입과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 따지는 것으로 기준을 구체화했고 병역, 탈세,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시점 기준을 무제한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성범죄,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이런 경우도 인사에서 배제하기로 해서 이제 5대 기준이 7대 기준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홍종학 장관 임명 계기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 병사 기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CCTV와 열상 감시 장비 TOD라고 하죠. 이 영상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은 이 지프 차량이 돌진하는 장면 그리고 북한군 추격조 4명이 이걸 쫓아가는 장면 또 귀순 병사가 차에서 내려 달리자 이 추격조가 등에 대고 총을 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판단 가능한 것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상당수의 총탄을 발사했다는 것이고요. 잠시나마 또 군사분계선을 상당히 좀 넘어왔다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예. 결국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게 유엔 사령부 결론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또 됐던 게 경비대대 대대장이 현장에 출동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났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우리군 경비대대 간부 3명이 귀순 병사를 후송하는 이런 장면이 좀 명확히 나타났는데요. 유엔사는 또 JSA 내의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마무리한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 이렇게도 강조했거든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좀 언론이 정확히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한 거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어요? 지금 대화 채널이 다 없어져서 청와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사실상 없고 유엔군 사령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도 지금 구두로 판문점에서 북측의 항의와 사과를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북한이 이런 사과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종의 이제 사과 이런 거 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대화가 재개돼야 채널이 열릴 텐데 좀 그러기는커녕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엄혹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역
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오늘 새로운 대북 제재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뭐 북한 관련 부분도 있지만 중국 기업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대립구도가 조성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좀 걱정입니다. 다음 뉴스요. 그동안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서 세탁기 완제품은 120만 대, 부품은 5만에서 9만 개 이렇게 저율 관세 할당 설정을 하고 이걸 만약에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좀 이례적인 이런 권고안을 발표해서 상당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안 수용 결정까지 2달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서기로 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거 뭐 세탁기 말고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런 이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통치 철학,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들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지금 반도체, 철강, 태양광 등의 주력 산업이 줄줄이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 국제무역위는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고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로 수입 제한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 전지의 경우에는 이미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 판정이 내려진 그런 상태고요. 이게 한미 FTA 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시작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이 재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이 사실상 없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그래서 좀 강대강으로 여기에 맞서기보다는 손해를 약간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또 국내의 반발에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정부와 농축산업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날 열린 공청회가 20분 만에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농업은 다 망하게 생겼다. 차라리 한무 FTA 폐기해라. 이런 우려들이 막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FTA 폐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 중 하나다라면서 좀 이 사람들을 달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렵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비 총액이 1,4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서 참 문제다라는 보도입니다. 거의 월 10조 원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 3, 4분기 중에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은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 1천억 원 정도로 3분기 동안 31조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분기당 증가 규모가 30조 원 넘은 건 올해 처음인데 다만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그때는 38조 9천억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적다는 게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래도 이제 올해 3%로 전망되는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할 때 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2차례 부동산 대책이 아직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의 근거가 되는 상황인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또 가계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또 그렇죠. 보완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대출 이자를 더 받아갔다는 보도는 뭐예요? 이게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 금리 이것을 1.177%로 고시해야 되는데 1.78%로 0.01%포인트 잘못 고시해서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 명이 모두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됐다는 걸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입니다. 단순한 실수예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 이걸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은행연합회는 이번에 오류를 수정하기로 했고 또 은행권은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준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예금이 아니라 대출금리만 올린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상황 자체가 가계부채와 함께 장기적으로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37년간 짐바브웨를 철권 통치한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거의 40세 연하인 배우자인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다가 군부와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급기야 지난 6일에 자신의 비판적인 부통령을 전격 경질하면서 15일 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 초래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이후에 가택연금 상태로 일주일을 버티다가 오늘 하야 선언을 한 거죠. 예. 이유는 경질된 에머슨 음란가가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을 맡아서 과도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또 별명이 악어일 정도로 집요하고 잔혹한 일면이 있어서 독재자가 또 다른 독재자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쿠데타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짐바브웨가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북한과도 지금 다양한 교류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홍콩 언론 보도에 의하면 쿠데타 발생 전에 짐바브웨 군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의 군 지휘부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뭐 통상적인 구류였다. 이 쿠데타 배후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쿠데타로 무가베 대통령이 축출된 것 자체는 중국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 정책에서 새로운 정권이 더 적극적이어서 중국의 투자가들에게 유리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따지자면 무가베는 친북한 성향이었고 음난가가 부통령은 친중국 성향이다라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 북한이 볼 때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수능 전날을 맞은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노래입니다.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오늘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으로 자기 자신을 선정을 했네요. 안진걸 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예. 바로 며칠 전에 안진걸 처장을 포함한 22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재판정에 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재판이에요? 예, 정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쑥스러운데요. 이 22명의 총선 내 2016년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예, 그때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고 전국의 천여 개 시민단체들이 좋은 정책 제안하면서 예. 동시에 지난 4년간 국회를 평가했을 때 나쁜 행동을 일삼고 좋은 정책을 방해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뭐 조롱했다든지 예.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를 하신 분들을 제가 모아서 예. 시민단체들이 토론하고 시민들에게 추천도 받아가지고 예. 35명을 낙선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낙선운동? 예. 현행선거법상의 낙선운동은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아하. 특히 그 유명한 이제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유인물에 사람의 이름이나 정당을 적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피켓에 유인물까지요. 유인물에도 그러면 그 35명을 어디다가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걸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단체 회원들한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는 되는데 아하. 오프라인에서 정작 그 지역구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네. 알리고 싶어도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유인물, 현수막, 그다음 피켓 말고는 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 언론을 통해서 이 후보가 왜 낙선 후보가 됐는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라든지 이노군 후보가 이제 대표적 낙선 대상 후보가 돼서 그건 선관위도 허용을 하고 있는 조치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한테 유인물도 못 줘요? 아니 기자들한테만 줄 수 있습니다. 지역 구민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네. 그거 뭐냐 달라. 제가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줬다가 또 선거법 위반 시비 걸릴까 봐. 기자들한테만 예, 그렇게 했거든요. 명단과 이유를 쭉 써서. 예, 맞습니다. 그럼 기자님들이 보시고 이게 타당하면 기사를 쓰는 거고 기사를 안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데스크에서 흔히들 말하는 킬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언론 보도가 꽤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전국 시민단체 천여 개가 모여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원이라든지 청년 대책을 뭐 방해하고 청년들을 오히려 그 채용 비리를 앞장선 의원이라든지. 아니,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당시에 그리고 피켓을 못 들게 하니까 저희가 피켓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 그게 당시 대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구멍은 사람 이름이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제가 최경환 후보를 반대합니다. 최경환 후보를 찍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그것도 황당하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킨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구멍에 사람 이름을 안 적고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자님들이 알아서 상상하고 이제 쓰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랬는데 22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왜 제가 어려운 이웃을 선정했냐면 뭐 저야 근근히 이런 경험도 많이 있고 이명박 전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번 기소됐는데 기소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기자회견이 말이 기자회견이 실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란 방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구멍 뚫린 피켓이 구멍이 뚫렸기는 하지만 그걸 사진기자님들이 사진을 찍으면 뒤에 최경환 후보 사무소, 오세훈 후보 사무소가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비칩니다. 아, 그렇게? 네, 언론에 그렇게 나갔더니 그게 일종의 그 피켓에 이름을 적지 말한 거에 변종 행위다. 이렇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본인들도 분명히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35명 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의원들은 후보들이 누구냐 해서 국민들께서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앙케이트를 한 거 있는데 이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의견 수렴 절차이거든요.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는 낙선운동이 전면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35명 중에 그 10명이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라고 그냥 의견 수렴을 해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또 선거법이 금지하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려운 이슈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 기소된 청년단체 회원들 중에 한 분이 기소가 되면서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법 기소되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잘못 저지르고 불온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 잘려가지고 그분이 오늘 이번 재판장에서 막 울먹이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연결하는 강홍구 피고인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형법을 이제 받게 생긴 겁니다, 이제. 12월 4일 날 입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군사 재판을 받아요? 예. 그리고 원래 카투샤나 장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소된 상태니 그런 게 다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좀 했다고 그것도 기자회견 정도 한 겁니다. 그 지역구에서 딱 한 번. 그랬다고 이렇게 22명이나 무더기로 기소해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검찰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소된 거는 작년이죠? 그때 이제 입건돼 가지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예, 맞습니다. 기소됐고, 이번에 결심 공판 월요일 날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인데. 안진걸 처장은. 다른 분들은 다 벌금형이 구형됐는데, 저는 이제, 옆에 또 제가 무슨 수계라고, 제가 수계가 아닌데도 징역 8개월이나 구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 예. 근데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되는 중형입니다. 그렇죠. 의원직이나 지자체장도 다 자리를 잃을 정도잖아요.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만 원 이상 단순 참가자, 피켓 만든 사람, 발언 안 한 사람들까지 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 구형하고 저한테는 징역 8개월이나 구형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당해서 괜찮은데. 선거가 그럼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12월 1일 날 10시에 예, 재판이 있는데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름 굉장히 잘못하면 안진걸 처장을 8개월 동안은 못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근데 별로 비장해 보이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서 좀 그런 건데. 근데 또 제가 여기 청취자들께 예의를 망가가고 막 제가 억울하다고 막 징징 울어서는 안 되니까 담담하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뜻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국민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지적을 주신 분들을 이 후보는 문제 있다고 알린 것 정도거든요. 그랬다가 직장을 잃은 청년도 있고 장교나 카투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군형법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젊은이도 있고. 자, 그 장교나 카투사 가려고 했다는 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강홍구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강홍구 사무국장은 구형이 어느 정도 돼요? 예, 저는 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 예. 네. 그런 구형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구형을 듣고 원래는 저희 피고인분들이 한 22분 정도 되셔서 최후 진술을 되게 짤막짤막하게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님 바로 앞에 제가 앉아 있어서 아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준비해왔던 그 최후 진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좀 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예.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가 났다. 예. 왜요? 어쨌든 그 선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목소리일 텐데요. 이거는 뭐 피켓 한번 들었다, 뭐 기자회견 참가했다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과한 벌을 준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낙선운동에 참여하면서 잘못하면 이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게 저는 어쨌든 올해 나이가 29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그런 낙선운동 그때의 뭐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하는 건 정말 최대한 그 법을 지켜가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당연히 무슨 뭐 기소가 되겠거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4년 총선에도 대대적인 낙천 운동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당수 벌금형을 실제 선고받았던 전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다시 벌금형 안 받으려고 이제 시민단체 지도부들이 이번에 굉장히 조심했다. 지금 우리 조심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 어쨌든 최대한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 저희가 뭐 사람들이 많이 간 것도 아니고 뭐 낙선 후보로 좀 뭐 지명이 되신 그런 예. 후보님 사무실 앞에서 한두 번 정도 한 게 전부거든요. 기자회견 예. 방식으로.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예. 그 기자회견 할 때 현장에 선관위 직원도 있었다면서요? 예, 선관위 직원도 계셨고 경찰분들도 뭐 계속 계셨던 근데 그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제지하거나 경고하신 것도 없었어요? 예, 제가 한 6, 7분 정도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간 현장에서는 그런 점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뭐 한진걸 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츄샤나 장교 가려고 했다가 기소되면은 그걸 못 갑니까? 그런데? 아, 예, 저도 그거를 작년에서야 처음 알았는데요. 그 작년 어쨌든 9월 말이었나 10월 그쯤 해서 제가 기소가 됐는데 예. 이게 그 병무청에 뭐 문의를 해 보니까 예. 좀 뭐 모집 규정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사라든가 재판을 받게 되면은 지원 자격이 좀 박탈되는 뭐 이런 내용의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지원 자격이 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네. 예. 예. 그래 지금 그냥 그 일반 군대를 가게 된 거죠? 이게 언제 입대 예정입니까? 아, 저는 이제 12월 첫 주 월요일인 4일에 입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선고가 예정이 12월 1일이라면서요? 예. 그럼 만약 거기서 벌금형이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 입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뭐 육군병으로 가는 거에 문제는 없을 건데요. 예.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장교나 카투사 지원 자체가 일단 그거는 못 하시게 된 거고. 모든 그러니까 뭐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병 같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박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나오는 그 영장에 따라서 군병만 가야 하는 거고 가게 되면 이제 재판 그 관할이 어쨌든 뭐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민간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심은 용산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항소하게 되면 군사법원으로 간다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12월 1일 선고 한번 좀 잘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진걸 처장, 뭐 저는 아까 안진걸 처장이 처음 그 총선대 활동을 쭉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기준이 뭔가 온라인 상에서 뭐 예컨대 참여연대 홈페이지 또 방금 연결했던 금융정의연대 홈페이지 이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35명 명단 이런 사람들을 낙선 대상자로 정합니다. 이렇게 게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전혀 문제. 예전엔 그마저도 단속을 했는데. 아니 그거는 괜찮은데. 워낙 선거법이 이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씩 고쳐지고 있는 상황. 유인물 나눠주는 건 안 된다는 게 이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 정관용 선생님이나 우리 청취자들이나 제가 트위터로 또는 페이스북에 그 예를 들면 모 후보가 공기업 채용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반대합니다라는 걸 뭐 10,000번 올려도 돼요. 사실이니까. 근데 딱 그 후보 사무실 앞에서 1인시 딱 한 번만 하면 그걸로 입건되고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쟤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하다가 피켓 시위를 했거든요. 그 모 후보 청년 채용 비리 또는 청년 정책 반대 했더니 입건이 됐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관위 스스로도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고 자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번 이 건은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선관위가 4월 10일 날 갑자기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제가 한 번도 제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거든요. 단속을 하고. 근데 한 번도 문제 없는데 선거 전날 갑자기 2명을 고발했습니다. 그 시민사단체 연대 저하고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강호 사무처장이랑 두 사람 하고 그러더니 2명만 그냥 고발했나 보다. 근데 급조한 고발 냄새가 너무 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또 전격적으로 10군데를 한 겁니다. 압수수색까지? 시민사단전대 이승훈 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실장 집까지 그리고 저희 집, 뭐 차량, USB 그다음에 어쨌든 시민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 시민단체 연대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해서 그러더니 소환자를 점점 늘리더니 최종적으로 22명이나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총선 청년 네트워크 또 용산 참사 가족 대책위 분들 또 입건이 되고 수사를 받았거든요. 무려 나쁜 후보가 나쁜 점이 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우리 유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말 듣고 무조건 안 찍는 거 아니시잖아요. 청취자들께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이 지난 총선 때 이 선거법 기소가 된 겁니다. 지난 총선에 보수단체 쪽에서 비슷한 활동한 건 없어요? 많이 있었죠. 이러니까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은 실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현수막이나 피켓에 민주당이나 당명도 쓰고 그 개혁적인 그 의원 활동했던 의원님들 이름까지 써가지고 낙선 대상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처벌 안 받아요? 선관위가 입건도 안 했습니다. 조사도 안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현행선거법 어쨌든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유인물에 후보하고 정당 이름을 적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철저히 지켰거든요. 근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보수단체들은 조용히 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 신단체들은 언론에 크게 나와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자회견을 통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 정당성 입증됐다고 생각됩니다. 방송 듣고 정소현님 들으면서 함께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힘내세요. 1870번님 이 나라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검찰이 아닙니다. 9977번님 낙선운동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니까 예, 정말 고맙습니다. 12월 1일 재판부도 아마 이런 목소리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면 또 항소하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봐야죠. 그동안 이제 법정 투쟁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많이 확대됐거든요. 저희들도 더 성실히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참정권을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 그 대표들이 바로 이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들입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여기서 마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사잡기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28명 내지 30명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당 내 연대 통합과 관련된 의견의 지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즉각이든 아니면 좀 상황을 봐서든 이렇게 통합 쪽을 다수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당이 지향하는 바와 두 당의 정강 정책과 두 당이 현재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심지어 안보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지금 파티 아닙니까? 파티라는 게 어느 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티라는 것은 지지세를 확장해가는 걸 목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아닙니까? 또 어느 편,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 자기 편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고 끊임없이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면 외연을 넓혀가는 건 당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에 지금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구 의원이 23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호남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높이기보다 좀 줄어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이태규 그 국민정책연구원장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의 문제다. 저도 그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당 지지자, 국민의당 잠재 지지자 그리고 당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운명을 결정해야지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재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자보다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귀에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제 김중로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호남 사람인데 내가 아는 호남 사람은 다 통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어디서 듣는 겁니까? 하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럼 호남의 우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양쪽이 통합하면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호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사람을 만나면 주말에 가서 아무리 많이 만난들 100명을 만나겠습니까? 200명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한 지역구에는 20만 명, 30만 명, 25만 명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길 의원 말씀에 의하면 그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도 당위가 되고 민심도 더 얻을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쪽이 맞는데 그럼 극구 반대하는 11분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통합이 썩 밝아올 것 같지 않다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고 또 후배 정치인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시 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가늠하는 바는 있고 추측하는 바는 있지만 그건 얘기하는 건 삼가하겠습니다. 왜요? 그 추측하는 바가 제일 궁금한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썩 밝아올 것 같지 않다는 건 이해한다. 아니 그분들도 사실 통합을 해야 지금 아까 최명길 의원이 말한 그 세세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있는 정도로 그 총상과 무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병사의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목숨을 부지할 만한 어떤 질병들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좌우할 게 아니라 이번에 그 병사에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총상을 입은 환자가 지금 이 총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불꽃이 꺼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지. 이 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것은 이번에 어떤 사건의 본질과 좀 무관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북한 기생충 문제는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인데 이걸 말한 이국정 교수가 인권을 말살했다고 말하는 건 좀 무식하고 왜곡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사회에 지금 암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암에 걸린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암 환자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빗대서 사회 전체 문제 암을 얘기한다면은 그건 상당한 인권 유린이 되겠죠. 의료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이 북한 병사가 지금 총상을 당해서 이 생명을 구해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기생충 문제가 돌연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작용은 뭐냐면은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혐오 내지는 공포의 감정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제 탈북자들하고 참 식사하면 찜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인권에도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그 질병이 그렇게 문제라면 아니 우리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북한의 의료 지원,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하자고 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5차 핵실험 나고 백신 의료 지원 다 끊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영양 그 상태를 좀 개선하자고 해도 이것 갖고도 보수 정당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판에도 시기와 방법이 있다. 지금은 이국정 교수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응원할 때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분명히 첫 번째 이 논란이 시작된 17일 날 제글 어디를 봐도 이국정 교수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찰하자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이국정 교수와 제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니고 또 사태가 수습이 되면 제가 한번 직접 찾아뵙고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오해가 증폭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이국정 교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오전에 새로 올리신 글에서 아무튼 이국정 교수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건 맞잖아요. 아니 그 입장은 안 밝힐 수가 없었죠. 그 이국정 교수가 이제 저를 향해서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저로서 더 침묵을 하게 되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 원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논란이 커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국정 교수한테 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일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이국정 교수가 꿋꿋하게 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라. 다음번에 어느 정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당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고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이 됐죠. 잠시 후에 최명길 최고위원 연결해서 통합파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귀순한 북한 병사의 의료정보 공개 문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입니다. 기생충, 분변, 위장의 옥수수, 이것까지 다 공개한 것은 인격 테러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 인격 테러라는 비판은 견딜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어요.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요,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에 올랐던 여성 커뮤니티죠, 워마드 논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린 소년에 대한 성인 여성들의 성적 취향을 가리키는 이른바 쇼타로 컴플렉스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분이 있어요. 서울시립대 이현재 교수, 직접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낙선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국민의당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끝장을 보지 못했다죠.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통합파 가운데 한 분,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슨 파가 돼 있군요. 통합파 아니신가요? 저는 무슨 파인 거 이런 거 뭐 별로 달렵지는 않은데, 예. 언론이 그렇게 분류하니까 할 수 없죠. 예. 어쨌든 어제 끝장 못 본 게 맞죠? 사실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서로들 이제 진실의 순간을 보았고, 예. 마음들을 이제 서로 요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설득이 될 때까지가 어디까지는 설득이 안 되겠구나.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예. 그런데 어제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명 의원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통합 찬성 의원은 9명 뿐이더라. 이 말 맞나요? 그건요, 지금 즉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9분 혹은 10분 정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메모를 하면서 의총 내내 봤거든요. 그리고 절대 통합 논의를 꺼내면 안 된다. 이거는 죽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9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선거연대 등 정책연대 지금 하고 있으니 선거연대 등을 거쳐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분이 8분 내지 9분이에요.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처럼 전혀 어떤 쪽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이 3분인 거죠. 그러니까 30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10분 찬성, 9분 반대, 연대부터 하자라고 하는 분이 8분, 그리고 태도를 유보하신 분이 3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정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이고 의총에서 발언 안 한 이손돈 의원님 반대로 치면 반대가 11분 맞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발언 안 한 송기석 의원, 권은희 의원, 최도자 의원도 연대 통합 길을 열어야 된다는 쪽이고요. 해외 출장으로 의총 안 오신 이찬열 의원, 최희배 의원, 송금주 의원도 크게 볼 때 선거연대 또는 통합을 하자는 쪽이에요. 그리고 원외 최고위원 박주원 의원 등 3분도 연대 통합을 모색하자는 쪽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카운트를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같은 입장이니까 전체 44명 중에서 연대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11분이고요. 논의를 시작하자는 분이 좀 우리 마음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후에 좀 더 성찰적인 자세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생충 등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고, 필요하다. 북한의 어떤 의료 상태 같은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이제 알 권리 차원,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지식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보다 상위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존엄과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환자 보호다. 이게 법의 정신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의견은 분명히 밝혀주셨고, 이제 판단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내리시겠죠. 오늘 유엔사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증거물과 함께 공개하고 앞으로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타당하고 잘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빨리 대북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평창 올림픽도 채 넉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위기 관리, 또 이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빨리 좀 입장을 대내외 과시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수활동비 논란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로 지금 튀고 있죠? 예, 어제 우리 방송에서 하성수 변호사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정치권하고 번지는 거하고 궤가 달라요. 다른 얘기죠. 예, 말 그대로 이 개인 문제거든요. 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뭐 검찰도 법무부에 특활비 상납한다, 수사해야 된다 역공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 대표도 오고 이제 가세를 했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당의 현근택 부대변인이 홍 대표 특활비 유용이나 해명하라. 다시 이게 받아친 거예요. 근데 바로 해명을 했죠. 일단은. 그렇죠. 국회 여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은 특활비가 한 매달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쓴 거다. 그랬죠. 뭐 말하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이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계속 거짓말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러니까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도 상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간사들한테 일부를 지급을 했을 겁니다. 당시 일부 야당 원내대표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내 기억에 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착오일 수 있지만 야당 간사들한테는 주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물러선 거죠.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당시에 또 운영위 간사였던 사람이 등장을 했죠. 서가번 전 의원. 예, 서가번 전 의원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무슨 소리냐 이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홍 대표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베트남에 가 있는데 이제 내일 귀국인가 아마 모레 귀국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행. 야당 원내대표도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별도로 나오죠. 그렇죠. 원혜영 의원이고 나도 봤는데 내가 무슨 손을 벌리냐. 근데 액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들한테 좀 나눠주는 거는 관행은 관행이에요.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득표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다음 총선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그 경쟁력을 볼 때 다음 총선을 하는 2020년 4월쯤 되면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저희들과 함께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같이 온 시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당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강세니까 이쪽하고 뭘 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현실이에요. 저 같은 서울 송파 같은 데는 좀 분위기는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과는 좀 다르니까요. 호남 쪽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 때문에 그쪽에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길게 볼 때 아니면 당장 6월 선거만 놓고 봐도 양당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국민의 관심을 다시 모으게 되면은 전반적인 야권 내 지형이 바뀌면서 훨씬 더 선거를 치르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SNS에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 기생충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죠. 여기에 대해서 주치의인 이국정 교수는 인격 테러라는 비판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인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확인하는 겸 해서 인격 테러라고 주장하신 이유는요? 우선 이 문제 참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가 많은데 그 인격 테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국정 교수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병사의 몸의 어떤 결함이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이제 선정적인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 군 당국에서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의사는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일 뿐이라 그러는데 기자회견장으로 나갔고요. 또 그 병원
병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곤혹스러워하는 이게 다 어우러져서 된 것이 그동안의 며칠간의 상황인데 제가 마치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것으로 언론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7일자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히려 이국종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로 사람들이 읽혀진다 그러지 이걸 공격하기 위한 글로는 읽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격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입장을 밝히자 제가 오늘 아침에 재차 두 번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훌륭한 의사에다가 환자 치료까지도 일어난 걸 축하할 일인데 그 이후 과정에서 그 환자의 어떤 이번에 총상과 전혀 무관한 이런 어떤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게 된 것은 저로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비판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로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국종 교수께서 의료법 위반 논란 소지가